이제 김치는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김장을 직접 담가 먹거나 심지어는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치와 관련해 할 말이 정말 많다며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요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아델라인 헤이븐입니다. 런던 노팅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8살의 평범한 블로거였던 제가 한국 음식을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죠. 푸드 스타일리스트였던 제 친구 소피아 윌리엄스가 직접 만든 김치 덕분이었어요. 포트벨로 마켓 근처의 제 아파트는 늘 요리 실험실 같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레시피를 연구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죠. 그러던 2023년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블로그용 프렌치 요리를 촬영하고 있을 때 소피아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대형 식료품 체인에서 일하던 소피아는 한국 식품 코너를 기획하면서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테스코의 글로벌 식품팀에서 일하며 아시아 식품 트렌드를 연구하던 그녀는 특히 한국의 발효 식품에 흥미를 느꼈다고 했죠. 수개월간 한국의 식품 문화를 공부하고 직접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다는 소피아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들고 온 빨간 유리병 안에는 제 인생을 바꿀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전통 레시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배합을 더해 김치를 담갔다고 했죠. 처음엔 낯선 향에 망설였지만 첫 맛을 본 순간 그 독특한 맛이 제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삭한 배추의 식감과 함께 퍼지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매운맛의 조화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어떤 맛과도 달랐어요. 처음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진한 마늘 향과 발효되는 배추 냄새가 온 주방을 가득 채웠거든요. 심지어 제가 아끼는 프랑스 치즈 컬렉션까지 김치 향이 배일까봐 걱정됐죠. 하룻밤 내내 열어둔 창문 사이로 찬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김치 향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나고 소피아의 김치는 제 냉장고에서 숙성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향은 어느새 은은하고 깊이 있는 향으로 바뀌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맛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맛을 관찰하는 일은 마치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효가 진행될수록 더욱 깊어지는 맛에 저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을 느꼈죠. 이제는 오히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김치 향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을 찾아 런던 곳곳을 누볐습니다. 브릭레인 시장의 작은 한식당부터 쇼디치의 현대적인 한식, 퓨전 레스토랑까지 주말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죠. 처음에는 개인 블로그에 맛집 리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런던 킹스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서아진 셰프를 만나게 되었죠. 한국에서 온 젊은 셰프였던 그는 제 블로그의 독자였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진은 제게 한식의 기본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차이부터 각종 나물을 무치는 법까지 그의 가르침은 항상 깊이가 있었어요. 특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블로그 독자들은 제가 올리는 한식 레시피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맵지 않은 김치 만들기, 초보자를 위한 김치 담그기 같은 게시물에 영국 주부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김치 레시피를 찾았어요.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특히 영국인의 입맛에 맞춘 김치 레시피는 예상 이상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케일이나 적양배추를 활용한 퓨전 김치 레시피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환영받았어요. 한 달 만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5배나 늘었고 영국 각지에서 김치 클래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도 제 블로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자신의 메뉴에 김치를 활용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죠. 브런치 카페 오너들은 김치 스크램블 에그나 김치 파니니 같은 메뉴 개발을 의뢰했고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제 블로그의 월간 방문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김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영국 전역에서 김치 만들기 도전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는 제가 시작한 김치 열풍을 영국 식탁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점점 더 많은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김치 열풍이 시작되고 있을 무렵 저는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영국 킹스턴 지역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성 행사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진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알게 된 킹스턴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김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장 축제를 열었고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지역 학교에서 김치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킹스턴의 한인 커뮤니티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주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역 교육청의 한 담당자가 이 워크숍에 참여한 후 학교 교육과정에 김치 문화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진은 자신이 가르치는 요리 수업에서 김치가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발효의 과학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특히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는 김치 발효 과정을 통해 미생물의 역할을 설명했고 화학 수업에서는 pH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했어요. 세인트 조지 초등학교의 사라 윌슨 교사는 김치가 영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학 실험 주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각자 다른 레시피로 김치를 담가 일주일간의 변화를 기록했어요. 어떤 학생은 사과를 넣은 김치를, 또 다른 학생은 당근을 더 많이 넣은 김치를 만들어 맛의 차이를 비교했죠. 아이들은 매일 김치의 변화를 관찰일지에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관찰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는 기꺼이 먹으려 했다는 점이에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채소를 즐겨 먹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가정에서도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킹스턴 지역의 여러 개의 초등학교가 김치 수업을 방과 후 과정에 도입했고 인근 런던 자치구의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은 제 블로그의 새로운 시리즈로 이어졌어요. 킹스턴의 김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현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김치 문화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의 소개로 만난 여러 한인 가정의 김치 레시피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김치를 재해석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요리사는 커리 파우더를 넣은 퓨전 김치를, 이탈리아 주부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지중해식 김치를 선보였어요. 하진은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김치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영국의 전통적인 식문화와 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현상이었어요. 웨스트엔드의 유명 펍에서는 피시앤칩스와 김치를 함께 내놓기 시작했고 브런치 카페들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김치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치 문화가 자리 잡아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출신의 유명 셰프 리우창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치의 기원에 대한 도발적인 글을 올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고급 중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김치가 사실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국 언론에서 이 논쟁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리우창은 가디언, 데일리 메일 등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의 아류작일 뿐이라며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에 어리저널 차이니즈 김치라는 이름으로 파오차이를 올린 것이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차용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속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게다가 리우창은 제 블로그에 매일같이 긴 댓글을 남기며 도발했어요. 당신이 소개하는 레시피는 모두 중국 파오차이의 제조법을 표절한 것이라거나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훔쳐 자신들의 문화인 척한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중국 요리 채널에서는 진정한 김치의 원조라는 제목으로 파오차이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특히 제가 올린 한국 전통 김치의 역사 포스트에는 수십 개의 반박 댓글이 달렸습니다. 리우창의 팔로워들은 파오차이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심지어 일부 중국 음식 전문가들은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는 김치와 파오차이가 전혀 다른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치만의 독특한 숙성 과정과 미생물의 작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죠. 런던의 한인 커뮤니티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킹스턴의 김치학교에서는 한국 김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실을 알리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어요. 영국 각지의 한식당들도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는 리플렛을 제작해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김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한국의 김치 연구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치의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김치 제조법과 각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 문화는 제게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하진의 도움으로 한국의 김치 연구가들과 연락을 시작했고 고문원에 기록된 김치의 역사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규합총서와 임원 16지에 기록된 상세한 김치 제조법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한 김치 연구소에서는 김치 발효 과정의 과학적 데이터를 보내주었어요. 김치만의 독특한 유산균 조성과 발효 과정은 다른 어떤 발효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연구소의 박사님은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변화는 한국의 기후와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김치와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한 점이었어요. 각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 지역마다 다른 특색 있는 김치, 그리고 김장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까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할머니가 쓰신 김치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종이가 바랜 그 노트에는 절기별로 담그는 김치 종류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우리 할머니는 배추를 절이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런던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하여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 건강에 탁월했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은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블로그에 연재하기 시작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의학 저널에 실린 김치 관련 연구들도 함께 소개했더니 영국의 건강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영양학자는 김치야말로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이라며 극찬했죠. 하지만 가장 값진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치를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한국인 가정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지켜가는 며느리의 이야기, 타국에서도 매주 김치를 담그는 유학생의 고향, 사랑, 할머니의 김치 맛을 잊지 못해 요리를 시작했다는 청년 셰프의 이야기까지. 한국의 김치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의 김치 제조 도구들을 보여주는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도구들은 김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에 뿌리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온기의 숨구멍이 발효해 완벽한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의 플라스틱 통이나 냉장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김치를 숙성시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문화원을 통해 전통 옹기장인과 화상통화를 할 기회도 있었어요. 장인은 옹기 하나를 만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통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어요. 하진도 때마침 김장철이 다가온다며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를 제안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진과 함께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도전은 고전적인 배추김치였어요. 하진은 절인 배추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양념을 꼼꼼히 바르는 방법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진은 절이는 시간에 따라 배추의 숙성도가 달라진다며 밤새 절여야 한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해 보였던 양념 만들기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무채를 어떻게 썰고 새우젓은 얼마나 넣고 고춧가루는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까지 모든 과정에 과학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치를 담그는 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주해온 악기를 다루듯 자연스러웠어요. 김치는 손맛이에요. 재료를 느끼고 계절을 읽어야 해요라는 그의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김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짰고 양념은 맵기만 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 첫 김치도 짜기만 했다니까요 라며 웃더군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양념 비율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하진이 알려준 대로 물을 더 곱게 썰고 새우젓은 조금 줄였어요. 양파와 배를 갈아 넣어 단맛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죠. 이번에는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편집 없이 실수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었더니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나도 처음에 저렇게 실수했어. 이제야 김치 담그기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댓글이 이어졌죠. 점점 김치 담그기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양한 변주도 시도해 보았어요. 영국 현지 채소를 활용한 김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케일김치, 적양배추김치, 순무김치까지. 하진은 제 실험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성공적이었던 건 영국식 김치였습니다.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든 레시피는 영국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제 케일김치를 메뉴에 도입하겠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즐거움은 숙성의 기다림이었어요. 하루하루 변화하는 맛을 기록하면서 발효의 신비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차에 맛본 김치의 깊은 맛은 정말 놀라웠죠. 김치의 건강상 이점을 연구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맛본 런던 대학의 영양학 교수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비타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현대인의 장 건강에 김치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죠. 이를 계기로 런던 대학교의 식품 영양학과와 협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진은 다양한 환경에서 김치의 발효 과정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 속 유산균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학교 급식에서의 변화였습니다. 킹스턴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김치를 급식 메뉴에 포함시켰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영양사는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죠. 제 블로그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건강을 주제로 한 김치 레시피 시리즈를 시작했더니 의사와 영양사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채소로 만든 김치의 영양소 차이, 계절별 최적의 발효 조건, 그리고 건강에 따른 맞춤형 김치 레시피까지 다양한 정보가 모여들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병원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런던의 한 재활병원에서 김치를 환자식에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들의 장 건강 개선을 위해서였죠. 담당 의사는 김치가 환자들의 식욕을 돋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건강식품 업계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기농 식품점 체인에서는 김치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고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김치 유산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는 김치 발효액을 이용한 건강음료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매일 김치를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훨씬 좋아졌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하진은 이런 변화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매일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도 알아챘나 봅니다.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제 친구 소피아도 김치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곧 소피아의 회사 동료들도 김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테스코의 한 매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김치 시식회도 열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인사팀의 제안이었어요. 직원 휴게실 냉장고에는 김치가 비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다른 지점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하진의 레스토랑도 점점 더 바빠졌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건강식을 찾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죠. 김치를 곁들인 샐러드는 늘 메뉴판 상위를 차지했고 김치 테이크아웃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음식 문화계에서 논란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진의 레스토랑에서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리우창이었어요. 그는 마치 예고된 방문처럼 가게를 찾아왔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김치의 뿌리는 중국의 파오차이입니다. 당신들은 이걸 인정해야 해요. 리우창은 자리에 앉자마자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분히 꺼내며 답했죠. 리우창 셰프, 고려시대 삼국사기에 기록된 김치 제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시대 동의보감에 나온 김치의 약용 가치에 대한 기록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고문원의 복사본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발효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리우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진이 준비한 다양한 김치를 테이블에 올렸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등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김치들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런던 대학교 미생물학과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보여줬을 때였어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산균의 종류와 구성은 파오차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죠. 리우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주장은 감정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제가 보여준 것은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증거였으요.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문화유산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리우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이후 그의 김치 관련 도발적인 발언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오히려 런던의 미디어들은 김치의 독특한 가치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때론 진실은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죠. 우리는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인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네요. 리우 창과의 일이 있고 난 후 런던의 음식 문화계는 김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요리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김치의 독창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몇몇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식을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진의 레스토랑은 이제 김치를 배우려는 셰프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레스토랑은 요리사들을 위한 특별한 김치 클래스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셰프들이 김치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의 전통 있는 요리. 학교에서 정규 과정에 한국의 발효 음식을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진은 이 과정의 자문위원이 되었고 저는 그의 조교로서 학생들에게 김치의 세계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의 부엌에서 만난 김치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각국의 요리사들과 협업하여 그들의 전통 음식과 김치를 접목시키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죠. 이탈리아 셰프와 만든 김치 리소토, 프랑스 셰프와 개발한 김치 크로크무슈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목표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김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치의 고향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며칠 전 하진과 함께 새로운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이 나죠. 당신의 여정도 그럴 것 같아요. 김치처럼 저의 이야기도 이제 막 발효를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어요. 전주의 전통 김치, 강원도의 감자김치, 제주도의 해산물 김치까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의 종가집을 방문해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김치 재료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어요. 궁중 음식 연구가들과의 만남도 기대됩니다. 하진은 자신의 고향인 전주에서 저를 맞이하겠다고 했어요. 전주의 전통 한옥에서 김치 장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막걸리까지 전주의 모든 맛을 보여주겠다며 신이 나 있어요. 김치 박물관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과 인터넷으로만 보았던 전통 도구들과 제조 방법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렙니다. 김장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김치가 가지는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는 아마도 한국의 어느 주방에서가 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식탁에도 김치의 맛과 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이 있는데요. 한글이 가져온 이 마을의 큰 변화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문화 미디어 플랫폼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나디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을의 큰 은인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우리 마을에 처음 김윤수 씨가 나타났던 그 무더운 오후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서 양복 차림의 낯선 동양인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길 잃은 관광객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우리 마을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7시 잠에서 깨어날 때면 창 밖에서 들려오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뿐이었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안녕하세요. 인사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구멍가게 리나 아주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죠. 평소 땀에 젖은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플라워 원피스를 입고 나오시더니 가게 앞에 걸린 간판도 한글로 바꾸셨어요. 때로는 한국 드라마 주제가를 흥얼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꼭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수 씨가 한복을 가져와 동네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주던 날 평소에는 그늘에 앉아 계시기만 하던 할머니들까지 나와서 구경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멀리서 흘깃거리며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한글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동네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네 분식집에는 떡볶이라는 글자가 크게 걸렸고 저녁이면 케이팝 음악이 골목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변화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 생각했죠. 도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문화가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마감을 앞둔 원고들을 검토하며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있었죠. 커피 잔이 비었다는 것도 모른 채 태국 전통 축제를 다룬 기사에 완전히 몰두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상사의 구두 소리가 제 책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항상 그렇듯 진한 커피 향을 풍기며 완벽하게 다림질된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책상 위에 자신의 최신형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음식점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빨간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중국의 춘절, 일본의 마츠리, 태국의 송크랑까지 다뤄왔지만 한국 관련 기사만큼은 교묘하게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버트 상사의 단호한 어조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옷을 고르고 또 골랐죠. 마치 불편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습관처럼 들르던 블루문 카페를 지날 때였습니다. 달콤한 크로와상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발걸음이 절로 멈췄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바리스타 리암이 저를 발견하고는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특제 카푸치노를 마실 여유가 없었죠. 시계를 확인하니 8시 15분, 첫 수업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은 고작 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신나게 걸었겠지만 그날따라 발바닥에 천근만근 추라도 달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거리를 걸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한국어일까? 태국어나 베트남어는 안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첫 수업 시간 저는 의자 맨 뒤쪽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칠판에 쓴 첫 글자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의 자음이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한글 교재를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첫날부터 배운 자음과 모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발음은 더더욱 어려웠죠. 특히 리을과 니은의 차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3주차 수업을 듣던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부엌할 간판의 키읔 받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이상한 모양으로만 보였던 글자가 처음으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마을 공원을 지나는데 노란 조명 아래 벤치에 동그랗게 모여 앉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들 손에 들린 알록달록한 카드가 궁금해 발걸음을 늦췄거든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게요. 초록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죠. 사과, 바나나.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포도가 적힌 카드를 보더니 보도라고 외쳤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행동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한글 발음을 교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날 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버트 상사의 지시 때문에 하는 숙제가 아니었어요. 기억과 아가 만나가가 되고 거기에 비읍이 더해져 값이 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장을 채워나가던 그때 제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 공부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버트 상사가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정재훈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잡혔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한국어 전문가로 유명한 정재훈 박사가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은 일주일 전부터 화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자카르타 대학교 도서관 특별 세미나실 앞에 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열대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세미나실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책장마다 다양한 언어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야자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재훈 박사는 대나무로 만든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된 인터뷰는 한글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문서들, 벽에 걸린 동남아시아의 여러 문자와 한글을 비교한 도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지금까지 배워온 글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2시간의 인터뷰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 제 품에는 박사님이 건네준 한글 관련 서적들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관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설렘도 잠시,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마주한 상황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재훈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로버트 상사의 책상에 올려두었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제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원고를 들고 있는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평소에 로버트라면 제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의견을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원고를 탁 내려놓은 그는 평소답지 않게 회색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제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사무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한참을 말없이 원고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짚어가기 시작했죠.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다룬 부분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제가 정성스럽게 쓴 문장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던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이 모든 내용이 과대 포장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한류의 상업성이나 부정적인 면을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점은 덮어두고 나쁜 점만 부각시켜야 하는 걸까? 정재훈 박사님과의 인터뷰에서 느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저 과장된 미화라고 치부해버리는 그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보니 방금 전까지 들여다보고 있던 한글 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들, 여백에 빼곡히 적은 메모들, 그리고 접힌 페이지 사이로 보이는 포스트잇까지. 서랍을 닫으며 고개를 돌리니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열려있는 문서들은 전부 다음 한국 특집 기사를 위한 자료들이었어요. 메모장에는 정재훈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을 취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밝게 웃던 모습, 한글로 된 간판을 자랑스럽게 내건 가게 주인들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과대 포장이라니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 속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죠. 각 단어마다 묻어있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기억들이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창가로 걸어가 자카르타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석양 속에서 반짝였어요. 취재를 위해 그 거리를 걸으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죠. 책상으로 돌아와 로버트가 남긴 원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취재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기록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리나 아주머니의 가게 앞에서 이제는 매일 아침 한글 수업이 열리고 그곳에 모여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지저분하기만 하던 골목벽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예쁜 그림과 글씨들이 가득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습기 찬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만 피우던 청년들은 이제 한글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중 2명은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시장 안쪽 오래된 책방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글이 가져온 변화는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골목 어귀에 있는 와룽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따라 쓰는 주부들의 모임이 열렸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한글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어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 불빛에 눈이 시큰거릴 때까지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며 휴지통은 구겨진 종이들로 가득 찼죠. 단 한 문장도 과장하지 않고 우리 마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애썼어요. 10번, 20번 고쳐 쓴 원고를 읽어보며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로버트는 제 원고를 책상 위에 팽개치듯 던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한국 홍보물이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가 내뱉은 말에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젯밤 컴퓨터 앞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떨려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원고 위로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대로라면 특집 기사는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그동안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다음 주로 예정된 김윤수 씨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카르타 남부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후텁지근한 날씨가 제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 전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프린터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마케팅팀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로버트가 일본 광고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한국 특집 기사 때문에 광고 계약 연장이 힘들어질까봐 중국 쪽 광고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던데 프린터기 뒤에 숨어 서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로버트의 차가운 태도, 기사 수정 요구, 그 모든 것들이 광고 수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원고가 무겁게 느껴졌죠. 카페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윤수 씨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제 표정이 어두웠는지 윤수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만지작거리며 로버트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윤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윤수 씨는 노트북을 펼치며 차분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형형색색 빛나는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이미지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즐거운 듯 사진을 찍고 있었고,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의 전통 한옥 지붕은 현대적 건물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동안 화면 속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거리 간판들, 지하철역의 질서정연한 안내판, 박물관의 첨단 전시 시설들까지 제가 그동안 기사로만 써왔던 모든 것들이 실제의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수 씨와 헤어진 다음 날 로버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 신청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취재 출장?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광고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행은 불가능해. 로버트는 출장 신청서를 구기며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책상 위 일본 관광청에서 보낸 광고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남아 기획안을 다시 썼어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 현장을 다루는 대형 기획으로 내용을 확장했죠. 광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자료들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집장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1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 끝에 편집장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로버트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번엔 내가 책임지지. 편집장님의 이 한마디에 제 어깨가 가벼워졌죠. 결국 로버트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취재라는 명목으로 일주일간의 출장이 승인되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국행 비행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승인이 난 다음 날 로버트의 마지막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장 경비 지원이 갑자기 반으로 삭감되었고 비행기 티켓 예약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죠. 출국 이틀 전에는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다며 출장을 미루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전체 편집 회의가 있었어요. 로버트는 회의실 앞자리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 한국 취재 계획에 대해 혹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죠. 평소 조용하던 마케팅팀 수석 디렉터가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씨, 제가 어제 우연히 일본 광고주와 통화를 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한국 특집을 기대한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다루면 좋겠다고.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어 중국 지사장도 화상으로 참석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문화 교류 트렌드에 대한 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버트가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제 메일로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편집부 전체가 제 출국을 축하해 주었죠.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모여든 동료들은 하나같이 힘이 되는 말을 건넸습니다. 출발 당일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야 할 진실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한 녹차향이 코끝을 스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창밖은 끝없는 구름바다였죠. 마치 제 지난 날들처럼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모여들던 동료들의 환한 미소, 로버트의 굳어진 얼굴, 윤수 씨의 든든한 응원, 그리고 한글을 배우며 달라진 우리 마을의 모습까지. 6시간의 비행시간이 마치 6분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노을빛 하늘을 가르며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서울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착륙과 동시에 인천의 저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장에서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자카르타와는 다른 세상이 시작됐어요. 자카르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자카르타의 새벽 2시, 늦은 밤인데도 딱딱 막혀있는 술탄과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한밤중에도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 뜨거운 배기가스를 마시며 2시간씩 걸리는 출근길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달랐어요. 차선마다 똑바로 그어진 하얀 선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유일한 MRT 노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한 노선도였지만 환승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어지는 열차들이 신기했어요. 자카르타에서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리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지하철은 몇 분 단위로 도착했고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취재에 몰두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의 편리함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 애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글 박물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 광고주의 자녀가 한글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제가 자카르타에서 온 기자라는 걸 알고는 반갑게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익힐 줄 몰랐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편집부 단체 메일방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답장이 곧바로 왔죠. 로버트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냈고 편집장은 다음 호 커버 스토리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취재할수록 로버트의 우려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분명해졌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난 각국의 관광객들, K-팝 댄스를 배우러 전 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증명해 주었죠. 취재 일주일 차, 늦은 밤 호텔 침대에 지친 몸을 눕히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때 메일함에서 빨간 점이 깜빡였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로버트 해리슨 긴급.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평소 로버트의 메일은 즉시 수정하세요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같은 차가운 한 줄로 시작했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디아 씨, 첫 번째 취재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일본 광고주의 자녀가 한글을 배우는 현장 취재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훌륭한 작업입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메일 말미에는 놀라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8페이지 전면 기사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평소 특집 기사 분량이 4페이지였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반짝여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취재 노트가 가득했고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취재 일정표가 붙어 있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을의 모습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난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웠죠. 사무실로 출근하는 첫날 로비에서 마주친 로버트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한국 특집 기사를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이었죠.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글로 옮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낀 설렘, 지하철의 질서정연함, 한글 박물관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한밤중에도 안전한 서울의 거리까지. 특히 기사의 말미에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한글을 배우며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청년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큰 희망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리 마을의 새로운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잡지가 발행되었죠. 평소의 2배 분량으로 실린 특집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의 걱정과는 달리 일본과 중국의 광고주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시아 언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로버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제안했죠. 파티가 열린 사무실 한켠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사진 속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려 애쓰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동안 한국 기사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특파원마저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취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카르타 곳곳에서 한글 학원이 문을 열었고 우리 잡지사에도 한국 관련 기사 요청이 쇄도했어요. 로버트는 이제 한국 특집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윤수 씨가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 중 몇몇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리나 아주머니의 딸은 이미 한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글 간판들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닌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종종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연 또 보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 너무 고마워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